우리는 종종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묻는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언제 부동산을 샀는지, 어떤 코인을 잡았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자산 격차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부자가 되는 결정은 생각보다 적고, 가난해지는 결정은 놀라울 만큼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인생의 자산 곡선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가 가장 자주 내놓은 대답은 화려한 투자 기법이 아니었다. 돈을 잃는 행동부터 하지 마라. 버핏은 자산을 불리는 기술보다 자산을 갉아먹는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자는 절대 하지 않는 그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 연구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답은 하나로 수렴한다. 자산을 소유가 아니라 소비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20대에는 사소해 보이고 30대에는 합리적으로 포장되며 40대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부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을 살지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돈으로 무엇을 고정시키는지에서 발생한다. 그는 소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소비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 유연성 상실이 바로 자산 곡선을 꺾는 첫 번째 분기점이다. 20대의 이 행동은 주로 과시적 소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에 막 진입한 시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최신 스마트폰,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 이 결정들은 대부분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어 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금융 컨설턴트 데이브 램지는 20대의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젊을 때의 작은 고정비는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잠식한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다. 실제로 소비가 자산을 파괴하는 방식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번의 큰 지출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자동이체처럼 작동한다.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그리고 그 소비로 인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생활 수준. 전문가들은 이를 생활비의 영구적 상승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늘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 이유다. 30대에 들어서면 이 행동은 더 교묘해진다. 결혼,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특히 주거 선택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지점이다. 집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이 오히려 자산 증식을 멈추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는 실거주 주택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에 가까운 항목으로 분류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자산에 과도하게 묶이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이 시기의 결정이 위험한 이유는 자본과 시간이 동시에 묶이기 때문이다. 30대는 복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 황금기의 대부분의 자금이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면 자산 곡선은 완만해지거나 아예 멈춘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회비용의 누적이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는 손실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매년 쌓인다. 40대에 이르면 이 행동은 더 이상 소비처럼 보이지 않는다. 보상이라는 이름을 쓴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이만큼 벌었으면 이 정도 집과 차는 있어야 하지 않나. 소득이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지출은 더 빠르게 커진다. 이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는 사람들이 소득 증가를 자신의 능력 향상으로 착각하는 순간 소비 기준을 자동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소득은 언제든 멈출 수 있지만 상향된 소비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자산을 늘리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모든 현금을 소모한다. 그 결과 자산 곡선은 정체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산층의 함정, 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공통된 행동은 단순하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이 나갈 방향부터 고정시키는 결정이다. 부자들은 이 결정을 극도로 늦춘다. 필요 이상의 고정비를 만들지 않고 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둔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소비 구조를 확정짓고 남은 돈으로 미래를 고민한다. 워런 버핏은 이를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한 바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결국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이 말은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생 전체의 자산 곡선을 결정하는 원리다. 파트 1의 결론은 분명하다. 부자가 되는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난해지는 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부분 사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선택이 내 돈을 고정시키는가 움직이게 하는가의 문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상위 자산가들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부자들의 결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위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선택을 과감하게 배제한다는 데 있다. 이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곡선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금융역사학자이자 돈의 역사를 연구해온 니얼 퍼거슨은 자산 격차의 핵심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부의 축적은 탁월한 한 번의 결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반복적으로 피한 결과에서 나온다. 이 말은 부자들이 단기적인 기회를 좇기보다 장기적으로 손실을 확정짓는 행동을 얼마나 집요하게 회피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20대의 부자들은 가장 먼저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지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소득이 생기자마자 그 선택지를 스스로 줄인다. 고정비가 높은 소비를 통해 생활 수준을 빠르게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 금융행동 분석가 브래드 클론츠는 이를 재무적 정체성의 조기 고착이라고 부른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순간 자산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은 사람들은 20대에 자신의 소비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다. 이는 절약이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소득이 늘어도 고정비를 늘리지 않고 남는 현금을 투자라는 선택지로 남겨둔다. 이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의 자산 곡선을 결정한다. 30대에 접어들면 회피해야 할 결정은 더 복잡해진다. 이 시기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자본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이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결정은 전문가들이 가장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영역이다.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순간 부자가 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동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한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사는 것보다 자본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한다. 주거 비용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나머지 자본이 금융자산에서 복리로 작동할 시간을 확보한다. 이들은 집을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취급한다. 필요하면 바꾸고 상황이 달라지면 조정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인생의 종착지로 설정하고 그 순간부터 자산 곡선은 정체된다. 40대는 자산 곡선이 가장 크게 갈릴 수 있는 시기다. 소득은 정점에 가까워지고 사회적 지위도 안정된다. 이때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활 수준의 폭발이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손실 회피 성향이 약해지고 현재의 만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즉,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시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함정은 보상 소비, 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고정비를 늘리고 그 구조를 당연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들은 이 단계를 다르게 통과한다. 득이 늘어도 소비 기준을 재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그 결과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갖추게 된다. 50대에 들어서면 회피의 대상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된다. 이 시기에 부자들은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산의 지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은퇴 설계 전문가 윌리엄 번스타인은 은퇴 직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 잘못된 시점의 큰 손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기에 자산 구조를 바꾼다. 성장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과 방어 자산을 강화한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단 하나다. 자산 곡선을 꺾는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완벽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선택이 자신을 특정 경로에 고정시키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한다. 그리고 그 경로가 장기적으로 불리하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라도 과감히 피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 불선택이라고 부른다. 하지 않기로 한 결정들이 쌓여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다.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결정, 과도한 주거비를 지지 않겠다는 결정,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결정. 이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산 곡선의 기울기를 완전히 바꾼다. 결국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불편하다. 부의 격차는 정보의 차이보다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개 새로운 것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선택들 중 일부를 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당신의 인생에서 자산 곡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어떤 결정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곡선의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다. 부자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실수를 끝까지 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어진다.